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화이자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BA4와 5에 대응하도록 개발한 개량 백신 118만 회분이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이 백신은 기존 백신보다 예방 능력이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8살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당일 접종과 예약 접종이 이뤄집니다. 최근 필리핀과 태국 방문 뒤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이 동남아 여행자들에게 지카 바이러스 감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매개체의 수모기에 물리거나 감염자와의 수혈을 통해 감염되는데 특히 임신부의 경우 선천성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휴대전화 국번을 010으로 바꾸지 않고 과거 번호를 계속 쓰게 해달라며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끝내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010 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600여 명이 옛 국번을 유지하게 해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8월 강원도 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집안 침하 사고는 시공사 부실 시공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 사고조사위는 해안가의 모래 집안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시공이 원인이었다고 결론짓고 시공사의 4개월 영업정지를 내릴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인도네시아산 실험약품 8종에 부동액이나 브레이크 오일 등에 주로 쓰이는 유해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며 경고했습니다. 이 약품들은 올해 인도네시아에서 150명이 넘는 어린이가 급성 신장질환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2주 뒤인 이달 중순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5, 6만 명대로 증가할 거라는 예상과 함께 10만 명 넘게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수리 모델링 태스크포스는 건국대 정은옥 교수 연구팀이 신규 환자가 1주 뒤에 4만 8,994명, 2주 뒤에 5만 7,094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 정의료 수학과 교수팀도 확진자 규모가 소폭 커지는데 그칠 거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숭실대 심은하 교수 연구팀은 최근 넉 달간 국내 1일 신규 확진자 수를 토대로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는 9일 8만 5,859명으로 증가한 뒤 16일 12만 5,576명으로 급증할 거라는 가장 부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화이자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BA4와 5에 대응하도록 개발한 개량 백신 118만 회분이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이 백신은 동물을 활용한 전임상 실험에서 BA4와 5에 대한 감염 예방 능력이 기존 백신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이자의 BA45 기반 백신은 오는 14일부터 18살 이상 성인의 당일 접종과 예약 접종에 활용됩니다. 모더나와 화이자의 BA1 기반 2가 백신을 포함하면 국내에는 오미크론 대응 2가 백신이 1,730만 회분 도입됐습니다. 모더나의 BA1 기반 백신은 지난달 27일 당일 접종을 시작했고 예약 접종은 오는 7일부터 시행합니다. 화이자의 BA1 기반 백신은 오는 7일 당일 접종과 예약 접종을 동시에 시작합니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항소를 취하하고 원고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뇌질환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지는 않고 기존 백신 관련 의심 질환으로 보고 지원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질병청은 당초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원고가 겪은 뇌출혈 등의 부작용이 백신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지만 추가 논의 과정에서 기존 심의에서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필리핀과 태국을 방문한 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동남아시아를 방문할 때 예방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숨모기에 물리거나 감염자와의 성접촉, 수혈 등을 통해 감염되며 3일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진과 발열, 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임신 중 감염되면 태아가 소두증 등 선천성 기형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세계 89개국에서 자생 무기를 매개로 한 전파가 확인됐으며 동남아 지역은 모든 국가가 해당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진 실업약품 8종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유해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약품들은 올해 인도네시아에서 150명 넘는 어린이가 급성 신장질환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WHO는 이들 약품에서 에틸렌 글리콜과 다이에틸렌 글리콜이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원료들은 부동액이나 브레이크 오일 등 산업용으로 주로 쓰이는 재료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WHO는 경고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유럽 기온이 세계 평균의 2배 속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기상기구가 발간한 유럽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1년부터 2021년까지 유럽 기온은 10년마다 0.5도씩 올랐습니다. 이 같은 기온 상승의 여파로 알프스 지역의 얼음층 두께는 30m가량 줄었으며 그린란드에서는 해수면 상승이 빨라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WMO는 지구온난화는 지역별 편차가 있는데 유럽은 온난화가 가장 심한 지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특히 좁고 가파른 골목이 사고를 키웠다고 분석합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곳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통제가 필요했다는 지적입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비극의 현장, 이태원 참사 골목입니다. 먼 발치에서 바라본 골목은 좁고 깁니다. 가뜩이나 좁은 도로폭은 불법 증축 건물로 더 좁아집니다. 참사 현장에 들어갈 수 없어 인근에 있는 유사한 형태의 골목으로 이동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폭이 4m 정도로 굉장히 좁습니다. 성인 남성 5명이 나란히 걸으면 꽉 찰 정도입니다. 전문가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합니다. 좁은 골목에 몰린 인파의 규모를 따져볼 때 예견된 참사였다는 겁니다. 이제 1제곱미터당 한 7.12 정도 이상이 되면은 치사율에 가깝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대충 저희가 계산해 봐도 한 1평방제곱당 이제 한 10명 이상이 이제 분진 밀집도로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압사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골목의 경사도 역시 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골목은 좁은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로 갈수록 경사가 꽤나 가팔라집니다. 기울기가 덜한 구간에 접어들면 사람들이 밀려 넘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이제 밀림이 일어났겠죠. 밀림이 일어나고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려오다가 이게 평지가 되는 데서 모든 게 멈추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밀려서 계속 내려가다가 갑자기 이제 구배가 낮아지니까 거기서 이제 다 이제 넘어지게 되는 게 되거든요. 실제로 참사 당시 경사가 완만해지는 골목 아랫부분에서 인명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전문가는 또 경사진 골목에서 인파가 한번 밀리면 숨조차 쉬기 어렵게 돼 큰 피해로 이어진다고 분석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밀려서 내려가게 되면 이게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성인 이 안에서 1000여 명이 밀게 되면은 이 정도 보시면 이제 기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보면 여성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게 밀리게 되면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 되는 거죠. 사고 위험이 도사리는 골목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통제를 펼쳤어야 했던 이유입니다. 골목 자체를 넓히는 게 불가능한 만큼 인파를 분산하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공중에 의한 이제 그런 눌림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 밀도를 낮추는 거고, 이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사전 통제예요. 그 행사 통제를 해야 되는데 행사 통제가 전혀 없었다라는 게 이런 문제가 되고. 골목의 위험 요인은 돌발 변수가 아닌 얼마든지 예측 가능했던 상수였다는 점에서 미리 신경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두고두고 남는 대목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고의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해밀턴 호텔 옆 골목이 공중 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그동안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논란은
주로 산업 현장의 중대산업재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에서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이번 참사는 희생자 규모 면에선 의문의 여지 없이 기준을 웃돕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해밀턴 호텔 옆 골목길이 공중이용시설이 아닌데다 민간의 자발적인 행사에서 일어난 터라 중대시민재해법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모든 도로를 포괄한다면 도로상에서 한 명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상시적으로 벌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범위를 한정할 수 없고 무한히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다만 경찰의 112 신고 묵살과 해밀턴 호텔 불법 증축 등과 관련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대재해법 적용은 어렵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시행령이나 기타 조항이라도 사고 발생 우려가 큰 장소를 공중이용시설로 명시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적용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차제에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기준을 정립하는 데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미 이번 사고 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 만큼 정치권 논의를 거쳐 어떤 내용이 새롭게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각 지자체에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일부터 10,000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축제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정부 합동점검이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정부 합동점검을 통해 행사 최대 수용 인원, 종료 시 분산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군중 관리 방안을 포함한 국가 안전 시스템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학교에서도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은 혹시 모를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방법을 익혔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교실에 인체를 본뜬 모형이 눕혀져 있습니다. 의식을 잃은 환자를 가정해 심폐소생술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의식이 있는지 어깨를 두드려 확인하고 일어나세요. 대답이 없으면 주변 사람을 지목해 119 신고를 부탁합니다. 호흡이 없다고 확인되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깍지 낀 두 손의 손바닥을 가슴 정중앙에 놓고 5cm 깊이로 누릅니다. 체력 소모가 많아 땀까지 맺히지만 생명을 살리는 법을 배운다는 생각에 진지하게 임합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도 이런 일 발생률이 되게 많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좀 이런 일에 진지하게 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세 동기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배울 수 있게 돼서 좀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게 된 거니까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좀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이런 일이 있더라도 침착하게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평소에도 좀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그래도 오늘 배운 게 있으니까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한번 실천해보게 할 것 같습니다. 교사와 교직원은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직접 실습하면서 학생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을 목격하게 되면 나부터 먼저 나서서 좀 이렇게 심폐소생술로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이바지해야겠다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다행이지만 모든 학교가 보조기기를 활용한 실습을 하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이 실습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2주 뒤엔 6만 명에 육박할 거란 예측도 나왔는데요. 네,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세를 가늠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7로 전주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의 주간 위험도가 6주 만에 중간으로 올라갔는데요. 코로나19가 왜 다시 재확산하고 있는 겁니까? 예, 재확산하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10월 초에 한글날 또 개천절 연휴를 지나면서 지금 말씀하신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9 정도로 올라갔던 게 지금 1.17로 되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재확산세인 것은 맞기는 한데 네. 이 코로나19라는 것은 원래 유행이 계절성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겨울철이 되게 되면 사람들은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또 면역력은 떨어지는 시기인데 바이러스는 감염성은 더 높아지는, 전파력이 더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산세는 예상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재유행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감소 추세로서 하루에 뭐 40만 명, 50만 명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상당히 감소 추세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해서 방역 강화를 한다든가 의료 체제에 부담이 간다든가 하는 이런 일은 없는데 다만 여러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다 같이 멀티데믹으로 일어남으로 해서 나타나는 의료 체제의 부담은 좀 있을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7로 나온 이런 수치가 7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그런 수치로는 안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수치로는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것이 그 사실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것은 후행성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이미 나온 환자 수를 봤을 때 증가 추세이게 되면 이를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네. 이것이 꺾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과연 이것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만 명 수준까지는 분명히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전 세계적인 이 확진자 추세를 보면은 뭐 10만 명까지 가든지 이런 일은 잘 안 생길 것으로 보여서 예. 뭐 한 5만, 6만 정도는 충분히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신규 확진자 수는 사실은 지금 방역 지표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입원 환자 수,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의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가 훨씬 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네. 예, 전 세계적으로 진단 검사를 많이 하지 않는 데 비해서 우리는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확진자의 규모는 커질 수 있지만 실제 재해 감염이 된다든지 또는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사람의 수는 그렇게 우려할 정도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일각에서는 1주 뒤에는 한 5만 명 정도, 그리고 2주 뒤에는 6만 명 정도로 나올 거라는 예측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거는 뭐 충분히 그 정도 예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일평균 신규 확진자를 오늘까지 넣어서 계산을 하면 4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4만 894명이고요. 그 이전 주에는 3만 258명이었기 때문에 거의 1만 명 정도가 증가를 했거든요. 이것이 어느 정도 더 증가를 해서 5만 명, 6만 명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금 1을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넘어갈 것이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다소 증가하더라도 이 급증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예상됩니다. 아, 네. 또 최근 좀 특이한 상황을 보면 다양한 오미크론 합의 변이들이 지금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건 우리가 오미크론이 나온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초 BA1 또 BA2의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유행을 주도했고 뭐 거의 2천만 명 이상이 네. 감염이 되었고요. 올 여름 또 초가을에서도 BA5라는 뭐 다른 나라에서는 BA4도 많았습니다만 우리는 대부분 BA5가 우세종이 되면서 지금도 뭐 거의 90%에 가까운 88.3% 정도거든요. 나타났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이 계속 유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오미크론의 또 하위 변이주들 또 BA2.75라고 해서 켄타우루스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3.6% 정도 되고요. BA5의 하위 변이주인 BF7이라는 것도 2.2%. 또 BQ1, BQ1.1 이런 이거 형제 BQ라고도 하는데 이것들도 하나가 1.1, 하나가 1 그래서 둘 합치면 2.1%에 달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상황들을 이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BA5가 우세종인 것이 맞는데요. 네. 이것이 다른 나라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BF가 우세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유럽 CDC 같은 경우는 내년 초가 되면 아마 90% 넘어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유입되는 환자의 비율로 보면은 BF7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도 시간 문제일 수가 있고 이것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지금 BA.5의 하위 변이주이기 때문에 예. 오미크론과 독성이라든지 전파력에서 또 면역 회피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 해도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교수님께서는 그 조금 전에 국내 지금의 재확산세가 급증할 가능성은 이제 낮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지만, 자, 그렇다면 이 재확산세가 언제쯤 수그러들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뭐 수그러든다기보다는 이제 겨울철의 특성상 어느 정도 증감이 되면서 유지되는 정체기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예상도 봄이 된다 하면은 이번 3월 정도가 지나간다면은 방역을 완전히 완화하여도 아마 풍토병화, 엔데미커가 되지 않을까. 뭐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지금 그걸 인정하고 있고 뭐 실내 마스크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방역 완화 상황에서도 증가하지 않는 추세로 감소한다면은 뭐 2, 3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굉장히 안정세로 하루에 10,000명 이하의 신규 확진자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백신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역 당국이 7월 이전에 백신을 맞았거나 또 코로나19에 확진된 성인은 누구나 개량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에 대한 뭐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맞을 수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젊은 층들에서 이 4차 접종을 받겠다는 수용성은 아마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고령층이라거나 면역 약화가 된 환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혹은 또 노부모를 모시고 계신 분들, 또는 여러 가지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종받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이게 지금 백신이 3가지나 됩니다. BA.1 대응 모더나 파이자 백신이 기존의 우한 백신과 합쳐서 이가 백신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오늘 아까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118만 병이 들어온 이 BA.5 대응 이가 백신. 이건 사실 BA.5만이 아니라 BA.4,5의 공통적인 부분을 항원으로 해서 만든 mRNA하고 기존의 우한 바이러스를 합친 것이기 때문에 이가 백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이 3가지 중에서 이제 선택해서 맞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은 BA.5이기 때문에 BA.5 대응 백신이 좀 더 수용성이 클 것으로는 보이는데 지금 예약하더라도 이 백신은 14일부터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고위험군은 그래도 백신을 꼭 맞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방역 당국이 만약 완전히 새로운 변이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년 봄쯤에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보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전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들 중에서 실내 마스크를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네. 즉 의무화라기보다는 권고로 바꾼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대중교통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혹은 또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같은 분들한테만 일부 부분적으로 의무로 남겨두고 나머지 분들은 권고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감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방역 완화가 되는 만큼 감염의 감수성인 분들, 즉 아직까지 미접종이셨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더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마스크 쓰기를 하여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마스크 벗기를 실내에서 권고로 바꾼다면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이것을 권고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 날씨도 굉장히 많이 추워졌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이제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호흡기 및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11이나 017) 같은 휴대전화 국번을 쓰던 이용자들이 번호를 010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쓰게 해달라며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끝내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010 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이용자 600여 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휴대전화 번호를 유지하게 해달라며 소송에서 이용자들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과거 휴대전화 국번은 011이나 016, 017 등으로 구분됐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2004년부터 새로 개통할 땐 010으로 통일됐고 기존 이용자 역시 지난해 6월까지만 원래 국번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SK텔레콤 역시 지난해 6월까지 010 번호로 바꾸지 않으면 이용 정지나 직권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바꾸었고 옛 국번을 쓰던 이용자들은 기존 번호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집안 침하 사고 원인은 시공사 부실 시공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3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공한 건설회사에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조사위는 해안가의 모래집안 특성상 토사가 유실되기 쉽고 지하수 유동량도 많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집안이 침하됐다면서 부실 시공이 누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3일 낙산해수욕장 20층짜리 숙박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선 가로 12m, 세로 8m, 깊이 5m 크기의 대형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네, 올해 미국의 일광 절약 시간제, 즉 서머타임이 미국 동부 시각 6일 오전 2시, 우리 시간으로는 6일 오후 3시를 기해서 해제된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뉴욕 등 동부 지역과 우리나라의 시차는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1시간 늘어납니다. 또 로스앤젤레스 등 태평양 연안의 서부 지역과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1시간 늘어납니다. 미국의 서머타임은 연방법에 따라 3월 두 번째 일요일에 시행에 들어가고 11월 첫 번째 일요일에 종료됩니다. 미국의 내년 서머타임은 3월 12일 시작해 11월 5일 끝나게 됩니다. 물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대폭 올렸습니다. 초유의 4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짐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Today, the FOMC raised our policy interest rate by 75 basis points, and we continue to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미국 기준금리는 이제 3.75에서 4.0%로 올랐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 3%보다는 최대 1%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물가 상승이 멈추지 않자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초유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큰 폭의 금리 인상은 이미 예견됐던 결과입니다.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2%나 상승하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은 계속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하며 다음 달에 그렇게 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It will become appropriate to slow the pace of increases as we approach the level of interest rates that will be sufficiently restrictive to bring inflation down to our 2% goal.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경제적 피해도 우려됩니다. 달러 강세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고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 상승을 부추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6차례 연속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의 최종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높을 것임을 시사해 금리 인상 속도 완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언급해 속도 조절론을 꺼내들었으나 최종 금리가 이전에 예상한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여전히 갈 길이 있으며 지난 회의 이후 입수되는 자료는 최종 금리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을 거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제시한 최종 금리는 내년 4.6% 수준인데 파월의 발언은 최종 금리가 이보다 더 높은 5%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는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결과와 관련해 국내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적시에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재는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 것은 예상에 부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 외환시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해 10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해 79만 1,000명에서 내년엔 8만 4천 명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진 상황 속에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고용 여건에 따른 취업자 증감 기여도는 올해 77만 1,000명에서 내년엔 10만 2천 명으로 감소하고 인구 구조 변화 역시 취업자 수를 18,000명 줄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DI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긴 하겠지만 올해 취업자가 이례적으로 대폭 증가한 기저효과와 인구 구조 문제에 따른 것이라며 고용 여건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강원 동해안에 있는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한 베트남 관광객들이 최소 수십 명에서 최대 100명 이상 사라졌습니다. 양양과 베트남을 오가는 항공 노선이 새로 생긴 지 불과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동해안에 있는 양양국제공항. 최근 이 공항을 통해 입국한 베트남인 1,600여 명 가운데 최소 수십 명, 최대 100명 넘게 종족을 감췄습니다. 양양공항을 모항으로 하는 항공사 플라이강원이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노선을 신규 취항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정부가 정확한 이탈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관광객들이 잇따라 사라지자 일단 양양공항 베트남 노선 항공편은 모두 결항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우리 한국 양양공항으로 입국하는 자체가 이제 안 된 거예요. 한국 쪽 국내 전담 여행사하고 베트남 쪽에 전담 여행사에서 모객을 못 하는 거죠, 이제는. 그거는 이제 법무부에서 제재가 들어갔어요. 예. 베트남 관광객들은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해 양양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양양공항 무비자 입국 제도는 지역 경제와 공항을 살리는 데 필요하다는 강원도 요청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단체 관광객만 허용되는 제도인데 이들은 놀이공원이나 쇼핑몰에서 사라진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입국 당시부터 불법 체류가 목적이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현지 브로커들이 다 섭외가 들어옵니다. 저한테도 섭외가 들어왔었고, 양양공항에 저희도 지금 전세기를 띄우고 있으니까 금년 5월부터 연락이 뻔질나게 왔어요. 최근 강원 지역에서는 베트남인을 중심으로 하는 범죄나 신종 마약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양양공항을 통해 들어온 관광객 수나 명단을 전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내와 베트남 현지에 있는 여행사를 상대로 관광객 모집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사라진 사람들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불법 체류 전문 브로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السعة في النخل لأن أنا أجي من منطقة اسمها الأحساء السعودية، فإحنا عند واحة نخيل نستخدم الجريد النخل ذا باستمرار في حياتنا اليومية يعني وكذي، فأنا حاولت إن أنا في ممارستي الفنية من فترة إن أنا أستخدمه يعني. في نفس الوقت في الأنابيب الماي ذي اللي جاية من بير نشف من الماي، فأنا قاعد أحاول أجمع يعني أجين زي ما قلنا أحلام وآمال الناس وخيباتهم داخل عمل واحد يعني.
CCTV 화면으로 범죄의 단서를 찾을 때 저화질 화면에서는 정확한 얼굴 생김새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죠.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영상 속 흐릿한 범인 얼굴을 선명하게 밝혀낼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이규빈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저화질 영상에서도 사람 얼굴의 주요 특징을 잘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셨다라고 들었는데요. 참 놀랍습니다. 이게 어떤 기술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에는 휴대폰 잠금 해제와 같이 생활 곳곳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얼굴 인식 기술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네. 보통은 카메라 가까이에서 얼굴 이미지를 촬영하면 그 인식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예. 이것은 정형화된 구조에서 높은 해상도로 얼굴을 얻어서 인식을 수행하기 위함인데요. 만약 품질이 낮은 얼굴 이미지를 인식 모델에 넣었을 때는 급격한 성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예. 그 이유는 눈, 코, 입과 같이 얼굴 인식에 중요한 얼굴의 주요 특징들을 인공지능 모델이 잘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의 이목구비를 보고 높은 정확도로 인식을 수행하는 고해상도 얼굴 인식 모델의 지식을 저해상도 얼굴 인식 모델에게 전달하는 인공지능 모델 간 지식 전이 방법을 썼습니다. 이 지식 전입 과정에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처리하는 선생님 모델이 정답을 만들면 저해상도를 처리하는 학생 모델이 그 정답값을 흉내내도록 학습합니다. 학습 후에는 저해상도 학생 모델이 혼자 작동하게 되고요. 예. 이런 인공지능 간 지식 전달이 저해상도 얼굴 인식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었던 핵심 기술인데요. 네. 그러니까 화질이 낮은 화면을 물리적으로 고화질의 화면으로 바꾸지는 않고 AI의 축적된 정보 학습을 통해 저화질로 나타낸 그 피사체가 실제로 무엇인지를 인식해내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기술이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적용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기술 핵심은 무엇일까요? 네, 저희 연구의 핵심은 고해상도 얼굴 인식 모델과 저해상도 얼굴 인식 모델이 인식을 수행할 때 인공지능 모델이 집중하는 영역에 차이가 있음을 어텐션 맵이라는 것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예. 어텐션 맵은 딥러닝 모델이 인식을 수행할 때 상대적으로 입력 이미지의 어떤 영역에 집중해서 인식을 수행하는 것인지를 표현한 것인데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영역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영역보다 더 많이 집중되는 영역임을 의미합니다. 높은 인식 성능을 보이는 고해상도 인식 모델에서는 눈, 코, 입과 같이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요한 그런 영역에서 높은 활성값을 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해상도 이미지에서는 반대로 눈, 코, 입과 같은 영역에서는 오히려 활성도가 낮고 해상도 변화에 영향을 크게 많이 받지 않는 피부 영역에서 높은 활성화를 보이게 되고 이는 인식 결과가 떨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예.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해상도 얼굴 인식에서는 사람이 얼굴 주요 특징을 잘 인식을 하지 못해 인식 성능이 떨어지는 결과이고요. 저희가 제안한 지식 전이 방법은 저해상도 얼굴 인식 모델에서 추출된 어텐션 맵이 고해상도 얼굴 인식 모델에서 추출한 어텐션 맵과 유사해지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낮은 품질의 이미지에서도 효과적으로 얼굴의 주요 영역을 포착할 수 있게 되고 예. 이는 인식 결과를 크게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전체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텐션 맵을 고해상도 모델로부터 배운 이후 이목구비와 같은 주요한 특징이 어텐션 맵에서 잘 반영되어 높은 인식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으며 예. 저희가 제안한 지식 전이 방법이 효과적으로 동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설명과 또 영상을 함께 보니까 이 고해상 그 이미지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마치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 것 같은데 저해상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고해상의 그 어떤 인식을 저해상 쪽으로도 옮겨주는 기술이 핵심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기존에도 비슷한 기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존 기술보다 더 나아진 점은 뭘까요? 네,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비슷한 기술의 예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낮은 그 화질의 영상을 높은 해상도로 바꿔주는 초해상화 기술을 들 수 있는데요. 네. 이 초해상화 기술을 활용하면 저해상도의 얼굴 이미지도 4K 수준의 고해상도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해상도 얼굴 인식 모델을 그대로 활용해서 높은 인식 정확도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매번 인식을 수행할 때마다 이 초해상도 모델을 반드시 선행해서 구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그 초해상화 인식 모델은 컴퓨팅 자원을 매우 많이 요구하게 되고 그 결과 인식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은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변환하는 모델을 매번 사용하는 대신 고해상도에서 배운 그런 그 지식을 전이받아서 저해상도 모델만 활용해서도 높은 인식 성능을 거둘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빠른 속도를 보이게 됩니다. 네, 점점 더 빠른 속도도 가능해질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본 영상을 보면 전부 다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사람 말고 다른 대상도 인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기술은 얼굴이 아닌 대상을 인식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나 자동차, 가방, 야구공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천종의 물체들의 해상도가 낮은 영상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도 높은 성능으로 인식이 가능했었습니다. 이는 얼굴을 인식하는 기술의 원리와 다른 물체를 인식하는 기술의 원리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얼굴 인식에 특화하여 사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람의 얼굴은 형태가 거의 비슷해서 고양이와 자동차를 구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기술이고 저희 기술을 더 잘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얼굴이 마치 어떤 뭐 마스크 같은 그런 물체에 가려져 있다거나 나무 같은 것에 살짝 가려져 있다거나 이러면 인식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는 저해상도 물체를 잘 인식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가려진 얼굴에 대해서는 인식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들은 각각 정의된 작업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얻도록 학습이 되는데요. 어떤 모델은 가려진 물체를 잘 인식하도록 또 어떤 모델은 저해상도의 이미지를 잘 인식하도록 그렇게 작업을 따로 정의하여 학습을 시킵니다. 목표로 하는 작업이 섞여 있으면 제안하는 기술이 가려진 물체를 잘 인식해서 성능이 좋아졌는지 아니면 저해상도 물체를 잘 인식해서 성능이 좋아졌는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향후에 실제 적용할 때는 가려진 물체를 잘 인식하는 기술과 또 저희의 저해상도 물체를 잘 인식하는 기술을 함께 사용해요. 실제 상황에서 가장 잘 동작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게 됩니다. 네, 각각 좀 잘하는 과목이 있는 학생들 같은 맞습니다. 느낌인데요. 이번에 개발한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일상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상용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 현재 상용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은 멀리서 촬영된 저해상도의 영상에서도 높은 해상도로 정확도로 얼굴을 인식할 수 있어서 여러 인원을 동시에 관찰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손흥민 선수의 축구 중계 영상에서 얼굴 인식을 수행하는 데모를 시연했는데요. 먼 거리에서 촬영된 중계 영상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손흥민 선수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멀리서 촬영된 저해상도 영상에서 작게 표현되는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하는 데 저희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많은 인파 속 실종자를 찾거나 CCTV와 같이 넓은 지역을 관찰하는 영상에서 움직이는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인식 기술이 그 예시입니다. 또 최근에는 천장의 카메라 또는 드론에서 촬영된 축구 경기 영상을 이용해서 선수들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데이터화하여 분석에 활용하는 그런 산업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인식을 위해서 GPS 같은 센서를 선수에게 부착해야 합니다. 저희 기술이 적용되어 천장의 카메라 영상에서 아주 작게 표현된 선수들의 얼굴 또는 번호 등을 실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장비 부착 없이 선수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 또 더 많은 경기 영상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화에서 보던 그런 첩보 영화에서 보던 그런 장면이 실제로 가능해질 것 같은데요. 자, 이번 기술로 인한 그 긍정적인 어떤 기대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네, 멀리서 촬영된 CCTV 영상 속 용의자를 특정하고 또 드론 영상 속에서 실종자를 탐색하는 등 안전과 관련된 감시 분야에서의 ICT 기술의 활용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는 로봇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보통 산업 현장에서는 나사나 베어링과 같이 아주 작은 물체들을 인식하는 것이 어렵고 중요한 작업입니다. 기존의 해상도가 낮거나 물체가 너무 작아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도 저희 기술을 통해 인식할 수 있게 되면 제조 공정 분야에서도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이 더 많은 현장에 활용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저화질 영상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게 되면 범인 검거뿐 아니라 예방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혹시 이번 기술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사람들에게 얼굴 인식 기술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하고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저화질의 CCTV 영상에서 용의자를 추정하는 그런 영화 속의 어떤 한 장면을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얼굴 인식을 사용할 때는 휴대폰 잠금을 풀거나 사무실 출입을 위한 인식 장치 정도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멀리서 촬영된 영상에서는 사람들의 얼굴이 작게 표현되어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얼굴 인식 기술을 보안,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 생활 속에서 더 많은 곳에 활용하기 위해 먼 거리에서도 촬영한 영상에서 그 몇 개의 픽셀로만 구성된 얼굴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는 도전적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준 기술이 뭐 사건 현장은 물론 산업 현장이나 또 일상생활 곳곳에서도 널리 구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이규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등 24개 언어를 음성으로 인식, 문자로 변환해주는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대용량 다국어 사전 학습 모델, 음성 데이터의 오디오 데이터 증강 기술 등을 통해 이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느린 응답 속도 문제는 스트리밍 추론 기술을 개발해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병원성 감염체 검출이 가능한 바이오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 권호석 연구진은 올리고페닐렌 에틸렌을 그래핀과 결합해 단일층 구조로 제작하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고감도를 유지하며 실시간으로 세균 검출이 가능한 바이오 센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센서로 혈액 샘플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대장균을 검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오 센서는 항체와 항원 등 다양한 생물학적 물질을 이용해서 분자 수준에서 대상 물질을 검출하고 이를 해석 가능한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의료 현장에서 비대면으로 검체 채취부터 진단까지 고속으로 수행하는 분자 진단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의료 현장에서 검체 채취 로봇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채취한 검체를 전자동으로 40분 이내 진단하는 통합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계연은 기존에 개발했던 비대면 검체 채취 로봇의 채취 기술을 고도화하고 고속 분자 진단 장비를 연동해 채취한 검체의 분자 진단까지 신속하고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시스템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증한 결과 검체 채취부터 진단까지 40분 이내에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서강대학교는 삼양식품과 식품생명공학 분야 산학협력을 위한 연구소 설립과 공동연구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식품 산업을 비롯한 미래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산학 간 긴밀한 협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강대 리치별관을 재건축하고 교내 연구소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강원도 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땅꺼짐 사고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편의점 건물이 무너지고 근처 투숙객이 대피한 아찔한 사고였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사고의 원인이 부실 시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시공사가 부실 시공을 알고도 땜질식 처방을 하다가 결국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보완과 함께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